지난 55년 MBC 충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 토론창 우원근입니다. 오늘은 8월 월간 뉴스 분석 시간인데요. 그동안 보도된 수많은 뉴스 가운데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 뉴스, 궁금한 뉴스를 선정해서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환 전 서원대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아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종영 뉴시스 충북 취재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아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럼 월간 뉴스 분석 첫 번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물류창고 앞에 패널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창고 지붕의 패널은 90도로 꺾여 매달려 있고 연결된 전선도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 음성군 삼성면의 한 물류창고에서 5m 높이 샌드위치 패널에 올라가 조명을 설치하던 5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번 주에만 충북의 일터 현장에서 발생한 세 번째 사고입니다. 올해 충북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12건 가운데 4분의 1이 이번 한 주에 집중된 겁니다. 정부가 중점 관리를 시작한 고위험 사업장은 충북의 823개소. 이마저도 실제 관리할 감독관은 23명에 그칩니다. 한 명당 35개 업장을 담당해야 하는데 기존 업무와 병행하다 보니 한계가 따릅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전국에 589명. 그중 기본적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하는 추락, 끼임, 부딪힘으로 사망한 사고가 거의 60%를 차지합니다. 산재 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한 행정력 동원이 시작됐지만 사각지대와 한계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 교수님. 네, 크레인 노조 위원장과 약속을 하던 날 음성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던 50대 분께서 안타깝게도 추락해서 유명을 달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더 산업재해에 대해서 정말 생생하게 절절하게 근절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대통령께서 산업재해 자체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산업재해에 대한 근절 의지를 강조하고 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 자리에서 직을 걸겠다. 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대통령 앞에서 직을 걸겠다라고 하는 말이 자칫 잘못하면 진짜 건방져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 대국민 앞에서 좀 외람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강하게 의지를 표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산재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 거기에다가 지금도 안전불감증 그것을 단순히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업계의 어떤 관행적 문제 이런 걸로만 치부하는 그런 현장 인식들이 아직도 만연돼 있는 것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그 연 국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여진 그 널브러진 샌드위치 패널, 그다음에 그 전기 합선, 그 전기의 그 전기선의 일부 이런 예. 것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고요. 이게 누군가는 해야 될 작업입니다. 이 공사 현장의 말단에서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보통 약자, 그것도 하청에 재하청 받은 업체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보통 하게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 50대 근로자라고 하는데 숙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원청 하청 관계는 어떤 건지 좀 더 들여다보면 명확한 사실관계를 좀 알 수 있겠지만 문제는 지금 이런 사고가 대형 사고, 중대재해 사고가 비단 요 한 건만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말 그 국가 기관의 SOC에 해당하는 그 SOC가 거의 제 기능을 잃으면서 한순간에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어쨌든 최근에 우리 신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 후속 대책도 나오는 와중에 지금 사망 사고가 나온 거라서 좀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그런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박아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통계를 좀 보니까 우리나라 산재 사고 사망률이 근로자 10,000명당 0.39명. 예. 그러니까 OECD 평균 수준보다 높다고 해요. 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실 지난 4년 연속 산업재해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고요.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 역시 법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그닥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계속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뭐 비단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있었던 일에 예. 대해서 정부가 이제 팔을 걷어붙이니까 국가와 사회가 비로소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기회에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사고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최진아 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정부의 기조와는 다르게 산재가 이어진다. 이 표현도 맞지만 사실은 그동안 보이지 않던, 관심을 두지 않던 산재 사고들이 비로소 우리에게 보인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알고 지나가던 또 모르고 지나가던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수많은 산재 사고들이 사실은 그동안 알려지지 못한 채로 제대로 공개되고 또 이제 피해가 보상받지도 못한 채로 지나갔던 수많은 것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앞서 보도에서도 나온 것처럼 많은 산재 사고가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예. 2인 1조의 작업 원칙이라던가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는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예. 우리가 많이 겪어왔던 산재 사고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것만큼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꼭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현장에서는 수많은 산재 사고의 위험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좀 씁쓸해지는 부분입니다. 네. 네, 방금 최진아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산업재해 사망사고 60%가 추락, 끼임, 부딪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 실제 현장 안전 불감증이 이제 만연돼 있다. 그게 단순히 건설업의 특징이다. 예를 들어 아주 고되게 노동을 하고 또 순간순간 벌어지는 일이라서 뭐 안전에 대해 신경 써도 잘 포착이 안 된다. 실제로 추락 사고가 났을 때 옆에서 있었는데도 그 추락 순간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런 사고가 이제 최근에 발생하기도 했거든요. 보면 이제 가장 먼저는 그 빨리빨리 문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하죠. 뭐든지 이제 공기 단축 이런 걸 옛날에 자랑으로 내세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게 꼭 자랑은 아닌데 여전히 상당 부분 뭐 조기 착공, 조기 완성 이런 것들을 여전히 좋아하는 어떤 문화가 있다 보니까 공기를 빨리 하는 거. 그다음에 저가 입찰에 대한 비용 절감 문제 거기에서 또 그러니까 저가 입찰을 해놓고도 또 비용 절감. 그게 이제 스퀴즈라고 그러죠. 그야말로 이제 쥐어 짜듯이 해서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어떤 그런 사업자의 욕구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어떤 안전장구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그다음에 안전 그 망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이제 소홀히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수반되는 것들이 있고 또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투자가 부족한 거, 그다음에 복잡한 하청 구조죠. 안전 교육 이런 것들에서 하청, 재하청 쭉 내려가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미약하고 흐릿해지는 거죠. 위에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서는 안전 교육 이런 것들이 정례적으로 철저하게 되는데 하청 거기에 이제 일용까지 이렇게 더해지면서 이제 그런 게 약해지는 이런 구조까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의 안전 의식이에요. 어쨌든 아무리 안전 장비가 잘 돼 있고 안전 장치가 잘 돼 있더라도 가장 첫 번째는 그 근로 현장이나 산업 현장, 공장 이런 데 현장에 있는 분들 개개인의 이제 안전 의식이 가장 큰 것인데 잠깐 하고 올게. 얼마 전에 발생했던 가스 사고 이런 것도 보면 정말 안타깝죠. 그게 뭐 원인이 이제 개인의 잘못이거나 뭐 이것만 아니지만 잠깐 갔다 올 때 하면 옆에 이제 원래 2인 1조로 가야 된다든지 하는 것들을 혼자 가게 둔다든지 옆에 있는 사람도 방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각각의 현장에 있는 개인이 1차적으로 정말 안전 경각심을 갖고 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누가 말씀을 해주실까요? 하청, 재하청 문제 뭐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그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걸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이게 하청, 재하청 또 계속해서 내려갈수록 말단 자금자들의 위험도도 높아지지만 또 하나는 책임성 또 의무 이것이 경계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런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책임성, 관리 책임, 그다음에 사전 교육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 관리 감독 여기도 지금 저 충주 고용청 이제 충주
또 이 부서의 어떤 인력 부족 뭐 예. 이런 멘트가 좀 나옵니다만은 사실 인력도 부족하지만 그 전문성도 또한 담보할 수가 없어요. 예. 또 상당히 높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그동안 지금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만은 법적 제재가 상당히 미흡하고 또 중대재해법이 시행을 됐지만 현재 판례로 차곡차곡 쌓여서 양형 기준이 확립됐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예. 현재 오송 참사 같은 경우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것들이 언론 데이터가 빨리 쌓여서 경각심을 좀 불어넣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 국장님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국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지 않는다라는 말인 거죠. 뭐 관리 감독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사실 작업장 가면 관리 감독이라는 게 굉장히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관리 감독의 역할을 하는 이들의 이제 책임일 텐데 사실은 그 부분을 굉장히 가볍게 보는 문화가 여전히 있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개개인 노동자나의 뭐 선택이나 뭐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사실 구조적인 한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동 현장에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안전 조치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되는 것에 유별나다고 평가받는 시스템이나 구조 같은 것들이 모르는 사이에 문화로 정착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것들은 아무리 노동자가 안전을 지키는 작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은 아주 기본의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 정부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안전불감 기업에 대해서 공공사업 진출을 대폭 제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어떤 내용이 보강되어야 할지 박 변호사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구조적인 사실 뭐 건설 현장이라든지 산업 현장의 어떤 그런 개선, 관리 감독, 비용 이런 문제들 다 중요한데 우선 사실 규제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서 아까 예. 영 국장님께서 중대재해처벌법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개정이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제정 당시에는 산업재해를 줄일 혁명적 방안으로 이제 주목받았던 그런 법이지만 사실 시행 이후에 크게 체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예. 뉴스에서만 나오고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집행유예에 그치거나 아니면 애초에 기소가 안 되거나 무죄도 많이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을 하려면 지금 이제 법원이 약간 느슨하고 소극적으로 이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법 자체가 지금 너무 추상적이고 형식적으로 어떤 의무를 대충 규정하고 뭐 매뉴얼 갖추면 되고 그 형식적으로 정해진 어떤 횟수대로 교육을 실시하면 되고 사실은 그 사고를 발생시키는 실질적인 원인을 제공한 어떤 뭐 사업주라든지 그런 환경을 처벌하기에는 좀 많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더 실질화될 필요가 있어서 대표이사의 그런 안전보건 조치 의무에 대해서 현재보다 훨씬 더 구체화하고 위반 시에 뭐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좀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다시 개정할 필요가 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대법원 양형심의위원회에서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양형 기준을 이제 마련하는 그 어떤 대상에서 이번에도 또 논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양형 기준이 좀 한시바삐 마련이 돼서 법원에서 이제 법 적용을 할 때도 좀 더 이렇게 사회적인 공감대를 좀 사회적으로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에 따라서 법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그걸로 기업들이 사업 못하겠다고 처음에 했지만 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실질적으로 처벌된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예. 대부분 2심, 3심 가면서 줄어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강력히 처벌했다고 하는 거는 상징적인 몇 개 사건 외에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조사 기간은 굉장히 길고 처벌은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경각심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차인데 사고가 산업재해가 줄지 않았습니다. 14만 3천 건이에요. 그동안 돼 있는 거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 될 수 없는 게 있다. 예를 들어서 건설안전특별법 이런 것 가운데서 발주자 책임 이런 것들을 새로 이제 만들어 넣는 거죠. 발주자들은 책임이 없었죠. 예. 시공자, 시행자들이 책임을 졌지. 내 땅 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건물을 짓는다 해서 발주하고 이런 것들은 책임이 없었으니까 아예 멀리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책임성을 사회적으로 강화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국장님. 예, 지금 정부가 중대재해 사망 사고를 이제 사전 차단하고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벌이겠다까지 가고 있는 건데 지금 중대재해
중처법의 경우에 혹시라도 지금 양형 기준에 대해서 우리 법률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뭐 말씀하셨는데 약간 지체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중대재해의 개념,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혹시 구분이 돼 있는 건가 그 점을 한번 또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어떠한 법이 나오더라도 이것이 모든 기업에 해당이 돼서 모든 기업이 떨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반기업 정서가 팽배해지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핀셋 정리 또 핀셋 처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원청업체, 하청업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어떤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정부가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세 가지 타격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적 타격인데 먼저 굉장히 막강한 벌금을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공공입찰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제한을 가하고 또 하나는 가장 치명적인 타격일 텐데 기업 이미지를 아주 세게 타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실명으로 계속 공개를 하고 지자체 홈페이지라든가 뭐 조달청 홈페이지라든가 공사 발주와 관련해서 어떤 데이터를 찾으려면 그 업체가 명단이 뜨는데 그러면 확실히 경각심을 좀 가지겠죠. 다만 핀셋 정리 또 핀셋 처벌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경제 전반의 기업 위축, 기업 활동 위축으로 가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 교수님. 루넨딘님께서는 돈이 우선인 인식부터 바로 잡아야 하는데 어렵지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네, 왜 사람을 기계보다 못하게 대우하냐라는 댓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최 국장님. 예, 산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이제야 드러나는 것뿐임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충북도의회 신청사 별관동 지하 2층에서 청사를 모니터링하는 중앙감시실. 전기, 소방, 방제 모니터와 제어 패널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감시실의 일부 기능을 지상에 추가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때 이 감시실에 물이 새 바닥 침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선 설계부실로 방청석 시야를 가리는 난간을 뜯어내는 공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년여 물가 상승분 때문에 건축비 9억 원 추경을 예고한 상태에서 예상 밖의 이들 공사로 얼마가 더 들지는 정확히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안전을 우려하는 공무원 노조 반발에도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지난주 신청사 본관 입주를 마무리한 상태. 다음 달 1일에는 1억 원을 들여 개청식을 열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최 국장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도의회 신청사 굉장히 오랜 동안 염원 끝에 만들어진 신청사입니다. 도의회 입장에서는 신청사 꼭 필요한 이유 여러 가지 있을 거고 뭐 꼭 지어져야 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도민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1,000억 가까이 들어간 이 신청사가 제대로 왜 필요했는지부터 제대로 쓰여져서 지어졌는지까지가 사실은 더 궁금한 대목일 텐데 뭐 비 피해를 당했다는 뉴스부터 시작해서 조금 참담한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비 피해를 당한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 그로 인해서 새 건물이든 아니든 피해를 입을 수는 있으나 그것들을 해결하는 또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아주 기본적인 설계나 그 시행의 기본도 지키지 못한 여러 부분들이 드러나는 게 있었고요. 또 근본적인 설계의 오류를 의심케 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발주처나 시행하는 주체 모두 책임을 진다라는 사과를 하기보다는 일단 개청식이 앞두고 있으니 입주부터 해서 살면서 고치겠다라는 방식의 대응이 사실 좀 어이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 변호사님. 네, 도의회가 8월 26일에 전문기관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시설물,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이렇게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이제 소견을 냈는데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뭐 정밀 안전 점검을 맡은 기술단은 외관 조사에서 일부 미세 균열이 발견되긴 했는데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최상 등급인 1단계로 판정을 했다는 예. 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외벽을 뜯지 않은 채 외관 위주의 점검을 한 상황이었고 이런 점검 결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감리 측에서 지금 누수가 그렇게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본인들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식 입주 이후에 이제 누수 문제가 반복되게 되면 이게 공적인 공간인데 결국은 사무 공간, 시설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네, 신속한 보수 체계 마련도 필요하겠고 이렇게 졸속으로 강행하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연 국장님. 이게 아마도 9월 1일 개청식 여기에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급하게 공기 진행되면서 문제가 좀 발생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마지막에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소프트한 공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왜 공기가 늦어졌을까 봤더니 물론 이제 그 언론 보도에 집중적으로 조명된 건 아니지만 제가 어떤 민원이 여기 발생을 해서 제가 한번 요 취재를 했었는데 결국은 기사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뭐냐면 발파진동이 주변에서 있었어요. 그 거대한 안반이 나오는 바람에 그 발파진동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공기가 좀 지연된 측면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속내가 좀 있었는데 그 발파진동을 겪으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변 건물들이 최신식 건물들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30년, 최소 30년 정도 된 건물이란 말이죠. 크랙이 가고 또 굉장히 위험한 이제 횡균열이라 해서 옆으로 금이 가는 거는 이건 붕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횡균열이 가는 예. 그런 상황도 있었고 한데 이 횡균열이 굉장히 어려운 게 만약에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불의에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분진, 비산먼지라고 하는 그 날림먼지 문제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발주처 그리고 충북도와 충북도 의회 그리고 시행한 개발공사 그리고 시행한 업체 뭐 대구에 있는 업체입니다만은 이 업체와 그리고 발주처 그다음에 감독기관 감리들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언젠가는 이 사람들 큰일 치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작년 말부터 제가 갖고 있었는데요. 결국은 누수로 이어진 겁니다. 보니까 너무 서둘렀던 이유가 바로 9월 1일 개청식에 앞두고 거꾸로 윽박질렀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시공사도 글쎄요, 굉장히 스킬 있는 그런 업체 같지는 않아 보였고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그랬고, 우리 저 국장님께서 언급해 주셨다시피 이게 원인이 기본 설계부터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고, 중간에 감리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책임 소재 분명히 하지 않고 또 누구에게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도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일단 개청식부터 진행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좀 씁쓸합니다. 네, 신 교수님. 지방자치 73년 만에 충북 도의회가 독립적인 청사를 갖는 역사적인 순간인데 역사적인 순간을 이 누수 그야말로 정말 5점으로 덧칠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후 약방문으로 요란하게 지금 뭐 개보수를 하고 뭐라고 하는데 얼마나 우픈 현실이냐면 중앙감시통제소 이게 그나마 지금 입주 전에 터져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만약에 다 이사 가고 다 자리 잡고 했는데 만약에 이 사태가 났으면 어떻겠습니까? 완전 인명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별의별 감시통제소부터 물에 잠겼다고 생각하면 뭐를 감시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중요한 기관인데 이렇게까지 허술하게 된 것, 특히나 이제 방수 같은 경우는 귀신도 못 잡는다 이렇게 농담들 하잖아요. 예. 그래 지금도 방수, 누수, 지붕에서 새서 이 우소관 이런 거는 체크가 되지만 방수 같은 경우는 어디서 새는지도 잘 모르는 다 뜯어봐야지 사실상 알 수 있는. 그러면 짓는 비용 약 1,000억 가까이 되는 짓는 비용 대규모 공사예요. 충북도에서 발주하는 것 중에. 그 돈도 우리 도민들의 혈세고 이거 개보수하는 것도 혈세고 또 9월 1일 날 세레모니 하는 그 1억이 넘는 돈도 다 혈세입니다. 모두가 다 혈세가 들어가는 걸 혈세를 쓰는 것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의회, 그 의회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물론 이제 하도 우프니까 축약적으로 하는 얘기지만 35명밖에 안 쓰는 데를 뭐 그렇게 새로 졌느냐라고 사람들이 우픈 현실에 비판하는 것을 다시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신축 건물에 비가 새고 설계가 잘못돼 재시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발주 기관, 시공사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책임 문제는 어떻게 다뤄야 할지 또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예, 하실까요? 누수로 인한 문제들이 드러나긴 했지만 앞으로 얼마나 어떤 문제가 더 발생할지 모릅니다. 특히 이제 입주를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양섭 의장이 입주하기 전에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다 찾을 수는 없다. 가서 살면서 하나하나 찾아내고 고치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야말로 무책임한 말이고요. 준공 마무리 전에 입주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공건물이니까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 앞서 뭐 35명이 이용하는 공간이냐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사실은 그 공간이 의미가 있는 거는 도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일을 하고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의 과정들을 보면 우리 돈 아니라 세금으로 하는 건물이라 조금 느슨해도 되고 조금 허술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자칫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북개발공사도 물론이고 관리감독의 역할을 해야 하는 충북도의회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 문제 신청사 작년 연말 12월에 신청사 의사당을 도민들에게 바친다라고 헌정식을 했어요. 예. 조금 생뚱맞은 헌정식인데 말로 미사역으로 헌정식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도민에게 바친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도민의 대표로서 적절한 공간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위상과 권위에만 꽂혀서 신청사로서 충북도의회가 가지지 못한 권한과 위상을 획득하려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 변호사님.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검사도 아직 나오지 않은 건물입니다. 임시사용 승인 일부 받아가지고 지금 입주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원래 이렇게 설계 시공상 하자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하면 발주자가 이제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하고 그리고 완공이 늦어지면 늦어지는 데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고 일반적인 과정인데 예. 지금 이 사건에서는 보면 발주자 측에서 지금 서둘러서 입주를 강행하고 9월 1일 날 날짜를 딱 정해놓고 이날 개청식을 해야 되고 물론 한 번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네, 개청식을 해야 되고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시공사는 물론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발주자 또한 이것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하고 또 졸속으로 입주를 강행함으로써 손해를 방치하고 확대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면밀히 조사해서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시기를 꼭 정해놓고 졸속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사실 저희가 다 말은 하지 않지만 알고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국장님 재발 방지 포함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 그럴까요? 예. 예. 뭐 재발 방지 대책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요 건부터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과연 설계의 문제인지 또 시공의 문제인지 또 감리의 문제인지 책임 규명 명확히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부과해야 되고요. 그게 재정적 뭐 타격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입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들의 문제점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자 다른 부담, 책임에 맞는 부담을 분명히 지워야 되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이 사람들이 이 업체 또 이 감리업체 등등 이 공공기관 건축행위 하는 데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그런 시스템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나중에 뭐 과업 지시를 할 때 그때는 할 수는 있겠죠. 계약 단계에서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책임자가 만약에 부과되면 이 공공기관 입찰에서 좀 배제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저는 공공기관이 발주할 때, 국가기관이 발주할 때, 또 지자체가 발주할 때 지체 상금을 상당히 물린단 말이죠. 이래서 어떤 공기 일정, 공사 기간 일정의 유연성을 좀 이제는 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처럼 말씀하신 대로 개청식 일정 한 번 연기했지만 9월 1일자에 맞춰서 서두르다 보니 지금 누수만 확인됐지 그 외에 누수 외에 누수가 어떤 붕괴의 첫 단추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걸 가상하고 이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 지체 상금을 물리고 막 다그치는 이런 관행, 또 이런 규칙, 또 시행 규칙 이런 것들은 좀 뜯어 고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발주기관 책임을 강화해야 되겠죠. 우리 이제 최초 발주한 건 어쨌든 충북도 도의회니까 전문성 있는 감독기관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설계 단계부터 이제 품질을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 이제 원인 분석하는 거 보니까 설계 단계 하자일지 뭘지를 모르겠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통합 발주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지금 설계와 시공이 분리돼서 발주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터지면 꼭 책임을 서로 핑퐁을 치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 부실 시공 감리에 대한 처벌도 당연히 강화를 해야 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아직 입주도 안 한 새 건물 1,000억이나 되는 큰 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성을 물어야 됩니다. 찾아서. 마지막으로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서 이 건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 하자에 대해서는 그 시행 시공한 데에서 책임을 져야지 더 이상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 예, 그런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양군의회는 지난 2023년 5월 5년 만에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3개국에 6박 7일간 군의원 7명과 사무과 직원 3명 등 10명이 다녀왔는데 5,400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당시 항공료는 1인당 201만 원. 그런데 군의회가 여행사의 요청에 1인당 63만 5천 원씩 항공권 가격을 부풀렸습니다. 항공권 가격을 높여 의원과 직원들이 자부담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단양군의회 말고도 적발된 도내 지방의회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연수 과정에 참여한 진천군의회 12명은 항공료 700여만 원을 부풀렸고 옥천군의회는 의원과 공무원 13명이 항공료 220만 원을, 영동군의회는 12명이 항공료 480만 원을 부풀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각 지방의회 담당 직원과 여행사가 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의원들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연 국장님, 이번 영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는 것이 이 지방의회와 거래하는 여행사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예. 그들만의 비밀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공공연한 것들이었고 그동안 외부로 많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랬던 거지 사실 관행처럼 굳어진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결국은 세금 도둑들을 잡아야 될 의원들이 지방의원들이 결국은 세금 도둑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심하게 표현하면 그런데요. 이게 의원들이 물론 이제 지금 연수와 관련한 그 콘텐츠가 과연 외유성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 리포트의 논점에서 좀 일단 벗겨난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 일정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런 것도 사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였었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의원들이 이런 불법 행위를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니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을까요? 예. 집행부가 이런 비슷한 사안을 저질렀을 경우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통해서 과연 질의할 수 있을지 자료 요구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신 교수님. 정말 충격이죠.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도 정말 유분수라고 할 정도로 충격이죠. 전국의 지방의회 가운데서 무려 97% 그러니까 거의 다 이 감사 대상에 오를 정도로 문제가 의혹이 아주 강하다. 그중에서 이 항공권만 봤을 때 45%에 달하는 지방의회가 다 가격을 뻥튀기를 했다거나 했다. 한번 개인으로 한번 보세요. 만약에 민간 기업에서도요, 자기가 어떤 카드 깡을 했다든지 영수증을 뭐 바꿔치기해서 다르게 허위 영수증을 냈다든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해고가 될 수 있고 업무상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에 바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임원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강하게 처벌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민간도 그런데 하물며 이 공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 그런데 우리 충북마저도 충북도 그리고 11개 그래서 그중에 충주와 음성의회 빼놓고 나머지가 다 지금 조사 대상, 감사 대상이 됐다. 정말 치욕스럽고 충격이죠. 정말 뿌리째 근절하는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고 관행이다. 과연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얻어 걸리니까 그때 가서 지금 토해냈다 하는 데들이 많잖아요. 예. 관행으로 그걸 비껴가고 이제는 안 됩니다. 얻어내서 토해낼 때 몇 배 중과 이런 규정 다 적용하고 토해내도 엄벌에 처해야 될 겁니다. 네, 최 국장님. 예, 지방의회 해연수를 둘러싼 잡음들 정말 지겹습니다. 예, 예. 이제 항공료를 부풀리기 위해서 예산을 빼돌렸다. 말만 들어도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예. 게다가 그렇게 빼돌린 예산을 의원과 직원들의 자부담인 양 사용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건 의회가 함께 도민들을 속이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해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예. 의원들에게 해외연수 이야기하면 우리도 자부담 내고 간다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예. 그런데 그 자부담조차 이렇게 예산 부풀리기 또 빼돌리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자부담이라고 한다라면 해외연수 자체가 사실은 존립의 이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만큼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것을 이제 관행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상당히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사실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예산을 이용한 명백한 불법 행위고 실제로 지금 제천의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배임죄로 입건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수혜를 받은 의원들도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어차피 다 같이 논의하고 진행하는 과정이고 적어도 이제 항공권 그게 처음에 이렇게 결제가 된 처음에 승인받은 그 금액보다 실제 항공권은 더 적다는 거 몰랐을 리 없고 사실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만한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 사실은 조금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기 어렵죠.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 문제여가지고 관행으로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해외 연수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한꺼번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누구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사전 심사 제도를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하는 사람들도 대충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이제 어느 나라를 간다. 지금 나라들도 보면 다 특정돼 있어요. 예. 뻔히 가는 나라를 계속 반복적으로 갑니다. 또 전국적으로 보면 꼭 가는 나라들이 정해져 있고 가는 관광 명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간다 하면서 지금 심사해달라. 다음 달에 가는 거 지금 이미 항공권 다 예약 들어가는데 여기서 노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계획이 그동안 외국하고 거래하고 미리 사전에 준비한 게 다 흐트러지니 이 심사하는 분들도 온정주의가 발할 수밖에 없게끔 이들이 이렇게 심사를 들이민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절하려면 대안으로 보면 첫 번째로 전국이 통합해서 만약에 어느 나라를 견학 가는데 예. 여기에 자원해봐라 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원하는 이유와 이런 걸 다 써내고 간다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민간 전문가와 매칭해서 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그냥 자기들끼리만 가니까 누구는 음주를 해서 어쩌다 또 대부분 관광성 어디 기관 한 군데 그냥 전혀 관련도 없는 데 가서 헛다리 짚고 사진 찍고 나머지는 외유 관광으로 때우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민간 전문가랑 같이 가면 속이지 못할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을 대안으로 적극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아까 그 연국장님께서 여행사 관련해서 말씀을 예. 주셨었는데 이 여행사 선정 과정 상당히 좀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 해외 연수를 지금처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여행사를 선정하고 뭐 항공권을 발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를 좀 더 실질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그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장심사위원회가 지금 각 의회별로 꾸려져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희 변호사회에도 뭐 추천 의뢰가 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도 그 추천 의뢰를 보고 저희끼리 또 한 이야기가 뭐 이렇게 해서 출장 심사를 하면 이것이 얼마나 그 예산 근절에 예산을 이제 좀 줄이고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회의론도 있었거든요. 사실 근본적으로 지금 의회 단위로 이렇게 단체 연수하는 제도는 조금 이제는 폐지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외여행 얼마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이제 공무상 출장 잘 가시잖아요. 예. 그래서 뭐 어떤 다른 기구, 그러니까 행정안전부라든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어떤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공모제 연수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좀 그 부분을 조금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지방의회별로 따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연수계획 공모를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테마별 전문 분야별로 그룹을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반드시 뭐 같은 의회에서 다 같이 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모해서 이렇게 선발해서 이제 테마별로 가고 이렇게 하는 제도를 실시하자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연국장님. 예. 저 박 변호사님께서 그 대안을 말씀하신 상당히 좋은데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과연 지방의원들이 연수를 가려고 할까요? 잘 안 가려고 할 겁니다. 대부분 외유가 많이 섞여 있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선을 넘지 마라라는 그런 기준선이 어느 정도 있어서 살짝 끼워 넣기도 하고 대부분 그런데 대신 결과물만 좋으면 관계는 없을 텐데 결과물도 사실은
뭐 의정과 관련된 업무를 사실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대신 써준다거나 이런 경우도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저희들도 보도를 감히 못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일이 왜 자꾸 발생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의회를 감시할 기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방의회를 누가 감시할까요? 없거든요. 시민단체 그거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일부 기능밖에 수행을 못하고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이런 일이 불거지면 사법기관이 나서 수사로 밝혀낼 수밖에 없고요. 예. 또 그게 제도화되지 않으면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도 사실 부재한 상황인데 의회 권력이 사실 굉장히 커집니다. 지금은 의정 전문관까지 도입하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시군의회들 다 인사권 독립되어 있는 상태고요. 별도 기구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건데 몸집만 키우지 견제 감시할 마땅한 시스템이 아직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런저런 방지할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전 심의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거를 몇몇 위원들이 가서 심사한다고 그래서 이게 과연 필터링이 될까요? 저도 어떤 지자체의 뭐 위원 자격으로 가서 뭐 어떤 심사를 하면 10분 전에 자료를 받습니다. 어떻게 검토하죠 이거를? 예. 가부를 어떻게 결정하냐고요?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달라라고 해도 사흘 전 정도에 주면 사실 공부가 잘 안 되고 이것저것 좀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부족해서 결국은 글쎄요. 지금 가상에서 어떤 시스템은 확실히 떠오르지 않지만 온라인상에 공개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느 지방의회가 예를 들어서 유럽 연수를 간다고 하면 몇 박 며칠로 어느 지역을 방문할 거고 여행사는 어디가 선정이 여행사는 어떻게 선정할 방침이고 또 일정은 어떻게 짜 있고 또 사전 심의는 어떻게 할 거고 집행할 거고 또 사후에 결과물이 이렇게 공개하겠습니다라는 거. 그다음에 동행자는 누군지 이런 명단까지 완전히 오픈된 공간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오픈된 공간에 넣어놓으면 그래도 좀 자정작용이 좀 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최 국장님. 예, 지금의 지방의회 회원수 예산이 있으니까 간다, 공짜 여행 가지 수준에서 저는 결코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들 회원수 굉장히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의견도 냅니다. 그러나 바뀐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은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지점들이 있는 거고요. 회원수 보면 전 과정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산 유용에 대한 문제가 사소하게 느껴질 정도로 회원수 전반에 대해서 심사 과정이 형식적이라는 것, 또 심사위원회 구성조차 전직 시의원, 전직 공무원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라는 원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갔을 때 관광지 중심의 관광 일색의 일정은 물론이고요. 다녀와서 공무원이 대신 보고서를 쓰는 것 저희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관련 공무원이 내가 관행처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다녀와서 결과 보고서뿐 아니라 연수를 다녀온 결과들이 의정활동에 영향을 끼쳐야 할 텐데 그런 관련된 내용을 달라라고 정보 공개했더니 없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회원수를 왜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근본적인 물음이 생기는 거고요. 영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원수 준비 과정에 대한 공개 필요하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홈페이지 통해서 계획서, 결과 보고서 모두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심사위원회까지 다 거친 계획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그것이 과연 공개일지 사실은 논의되는 아주 기초 단계부터 관련된 회원수를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공개되고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의견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진정한 공개이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에 지방의회에 대한 정보들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규정에 따라 정말 아주 기본의 것들만 공개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지금의 방향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 같고요. 회원수에 대한 이야기, 지방의회가 굉장히 열심히 홍보합니다. 작은 일이 있어도 큰 일처럼 열심히 사진과 함께 홍보하는데 딱 하나 홍보하지 않은 것이 회원수입니다. 왜냐하면 비판을 받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판을 받을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공개하고 많은 주민들하고 의견을 소통하면서 제대로 된 회원수로의 정착을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정말 지방의회가 해야 될 회원수를 위한 방향 아닐까 싶습니다. 네. 대안 중에 하나만 추가드리면 흔히 농담으로 이제 치료 중에 가장 강력한 치료가 금융 치료라고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페널티를 부과하는 거죠. 만약에 보고서를 다른 공무원이 대신 써줬다든지 다른 것을 복붙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순전히 외유성이라든지 또는 가서 무리를 일으킨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게 드러났을 때는 연수 예산 전액 삭감 플러스 무리를 일으킨 사람 전액 반납 이런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눈에 띄는 댓글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변호사님. 네. 해외 연수 자체를 없애야지 몇십 년째 뭐 하는 짓인지라는 좀 노골적인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 최 국장님. 예, 문제는 예산 편성, 심의, 집행을 다 자기들이 한다는 것이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신 교수님. KITSCH님께서 연수를 갔으면 연수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배운 것을 어떻게 행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라고 비판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지역민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를 선정해서 오피니언 리더들과 함께 풀어본 월간 뉴스 분석. 지역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중복시사 토론창 8월 월간 뉴스 분석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